예전에 그래서 한 20년 전, 그러니까 21세기 막 들어올 때 칭기스칸이 좀 떴었 적이 있어요. 왜냐면 칭기스칸의 그 어떤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게 기업 CEO들이 배워야 된다. 예. 막 이러면서 막 책들이 좀 나오고 예, 했었어요. 예. 고려 역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로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우선 옷이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하나 또 있고 아까 말했던 그 애정 관계가 진짜 별의별 애정 관계가 다 나오니까 러브 스토리 라인 뺄 수 있고 또 하나는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뭐 고려 시대에 뭐 별의별 전설들이 이제 들려져 나오는데 가장 잘 싸웠던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뭐 고려하면 사실 뭐 장수들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강감찬, 이성계, 최영, 윤관 뭐 장수도 있었었고 네. 많이 나오는데 기록의 성격 때문에 이성계가 제일 화려하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용비어천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계의 이력이 제일 화려합니다. 기록에서는. 근데 장군으로 전투로 쏘지만 그거 말고 그냥 1대1 싸움, 그러니까 진짜 순수 용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처음만으로 막 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휘민이죠, 이휘민. 그럼 진짜 힘이 셌다고 나오니까 기록에 허리 이거 척추뼈를 그냥 이렇게 꺾어서 죽였다고 하니까 힘은 진짜 셌던가 봐요. 근데 이게 힘이 센 것과 전략이 좋은 아, 것과 둘 다르죠, 중에서 다르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전략이죠. 전쟁은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므로 우리도 스포츠도 농구 같은 경우에 혼자가 잘한다고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혼자 뭐 누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목민족들은 그럼 전략을 어떻게 글 배우나요? 글 안 배우지 않아요? 유목민 글 없죠. 문자를 본격적으로 만들기까지는 그 언어는 못 쓰는 거예요? 자기네만의 언어? 자기나만의 언어가 있죠. 그러면 글과 언어의 차이는 글이 있으면 다음 세대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언어는 어느 순간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어는 이른바 그래서 구비가 가능. 이렇게 구비 문학이라 그러죠. 우리가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부르면 이제 외워갖고 전승. 그래서 유목민들 보면 막 서사시 막 이런 거 많아요. 그럼 전술도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전술은 뭐 굳이 안 내려가도 타고난 거. 그죠. 타고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것도 내려가긴 하는 거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일이 없으니까. 사냥도 해야 되고 전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서 사냥도 하고 주변 부족하고 이렇게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삶의 일부네요. 그럼요. 그럼 진화적으로도 이 체형이 뭔가 달라요? 다른 민족들이랑? 유목민이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체형은 똑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혹시 과학이나 뭐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얼핏 얘기 듣기로는 몽골 사람들은 뼈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뼈가 아주 그냥 통뼈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고려시대 싸움도 제일 잘했던 사람 저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나 뭐 척준경 그 이자겸하고 맨날 소드마스터라 불려가지고 맞아. 그 사람도 잘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양반도 반란 이제 정치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그 거란 전쟁에서 나왔던 양규라고 하는 장군 있어요. 네네네. 그 사람 잘 썼다고 했죠. 우리가 잘 중국을 못했는데 정말 그 거란 그 압록강으로 철수하는 그걸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산화한 그 장수 아주 드라마에서 잘 그려놨던 묘사했던데. 그러면 뭐 보셨을 때 딱 꼽자면은 1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구 생각나시는 분 굳이 딱 뽑자면 그 싸움이나 이제 이런 걸로는 저는 이성계보다는 약간 최영 쪽으로 기우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뭔가 전략이나 이런 걸로는 강감찬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철저히 그냥 문신 정말. 근데 어쩌다 귀주대첩 거의 나이 70 넘어가지고 그걸 이끌었는데 그렇게 잘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면에서는 진짜 탁월했나 봐요. 유목민족도 전략이 굉장히 탁월했던 게 원래 그 강감찬 전에 그 구마적 분이 연기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강조. 구마적 분. 이원종 씨. 맞습니다. 드라마 다 봤는데 어쨌든 그때 보면은 그래도 고려에서도 첫 전투니까 나름대로 국력을 다 뽑아서 맞죠. 싸우려 했는데 이게 뒤로 돌아와가지고 딱 되면서 전열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강조도 잘 싸웠던 사람인데 30만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좀 여유 부리다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바둑 두다가 그냥 그러는 바람에. 근데 그렇게 기습으로 돌아오고 뭐 할 정도로 어쨌든 유목민족은 정면전보다는 뭔가 기습이든 전략이든 야습이든 되게 발달됐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유목민족은 또 고려가 또 30만이나 되니까 정면으로 붙으면 아무리 유목민족이라 하더라도 희생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 뭐 몽골도 그렇고 전술들을 펼 때 꼭 한 방향으로 안 와요. 꼭 이렇게 나눠서 오더라고요.
둘, 셋,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오는 갑자기 막 뒤에서 오고, 예. 막 이런 식으로. 신기한 게 어떻게 문서도 없이 말로 어떻게 그걸 다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건지. 그런 통신들이 수단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어쨌든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럼 말 타고 전령이 가야지. 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글을 모르면 중간에서 가짜 첩자 같은 걸 넣어서 전령을 바꿔가지고 그냥 퇴각하래, 왕이 퇴각하라 했대. 그것도 쉽지 않죠. 중간에 전령을 투입하기가. 또 유목민들 또 말 타는 건 귀재니까 그냥 후다다닥 가가지고 사실 따라잡을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 정말 대단한 거네요. 말이 없는, 이게 문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체계적인 거면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가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되고 하게 되면 더 체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은 있죠. 누가 드렸어요? 몽골이 진짜 일본한테도 줬고, 그다음 저기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줬고. 상상이 안 가시죠? 몽골이 이집트까지 이집트를 갔다는 게. 갔다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거기 이집트를 왜 갔어요? 거기? 이집트 입구에 들어가는 그 부분, 시리아 쪽,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네, 지금의. 거기까지 갑니다. 계속 가겠다고, 서쪽으로. 잘못하면 아프리카까지 갈 뻔했어요. 이 여기를 다 먹으려고 했던 그죠? 마음이었나 봐요. 아니, 그 사이에 늙어죽지 않을까요? 구인들? 네. 의외로 빨리 갑니다. 지금의 이제 몽골에서 초원에서 출발해갖고, 거기 이집트, 시리아 그쪽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한 5년? 6년? 아니 이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면서 하면서 가는 가는 거죠. 게다가 기록엔 더 얼척이 없는 게, 기록엔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주 여유롭게 갔다. 빨리 가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버텨요 그거를? 말은 못 버티죠. 말은 사막에서는 뛰기 힘들어요. 그럼 네. 말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말을 어떻게 조달해요?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끌고 다니다. 목동들이니까. 대단하다. 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뭐 말들 이렇게 묶어갖고 네. 뭐 한 5마리, 6마리. 그러니까 이게 동양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군량을 싣고 다녀야 되고 보급병도 와야 되고 네. 보급부대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 먹는 게 다르니까 고기, 이제 육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렇게 갑옷 같은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달리면서 네. 냠냠냠. 아니면은 여기 안장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네.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네. 밑에다가 넣어놔요. 네. 그럼 이제 엉덩이로 이렇게 엉덩이 열 나잖아요. 네. 그 숙성. 나중에 그 꺼내 먹고. 그다음에 육포 같은 거 조금 원종이 길어진다 그러면 육포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찢어서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팍 풀어갖고 단백질 물. 고깃국이네. 고깃국. 예. 아니 그럼요. 그렇게 가는 시간 동안 뭔가 이제 피치 못할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너 전령 같은 사람이 있죠. 네. 그럼 그 사람도 뭐 말 귀지니까. 쭉 갔다가 오는. 빨리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근데 그 속도를 보급부대가 따라올 수 있어요? 못 따라오지 않아요? 못 따라오죠. 그럼 보급부대가 없는 거예요? 보급부대가 네. 우리식의 보급부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얘네들이 막 전쟁하는 이제 애들이 네. 막 가면 조금 멀리 이제 한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 유목민들 개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런 걸 남자가 여기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개를 누가 움직여? 마누라들. 그래서 신기하다. 몽골 유목민들 여성의 권한이 꽤 세요. 그럼 여성들도 말 잘 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여성들도 어릴 때 다 장난감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냥 말만 앞에서 창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군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어쨌든 여성이라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혹독한 환경에서. 원래 창칼 쓰는 사람도 많아요. 여성들요. 그 당시에. 그럼 결국에는 멕시코는 어떻게 이기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이집트. 이집트는 멕시코까지 가면 어떻게? 대박이죠. 바다를 건넜어. 이집트 져요.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 이름이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유목민 출신이에요. 서로 전략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네네. 아니 거기까지 갖다 쳐야 돼. 통치가 가능해요? 통치는 말하자면 지금의 북경에서 저기 뭐 시리아 이런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찢어지죠. 그래서 뭐 무슨 칸 무슨 칸국 무슨 칸국. 그럼 그 땅을 누가 갖는 거예요? 분리된 그 분리된 무슨 칸? 땅은 이제 거기 또 칸이라고 다스리는 애가 있죠. 그 아들들이 아들들이죠. 칭기스칸 말하자면 후손들이죠 다. 하나씩 이게 떼주는 우리 기업들 창업주가 이제 그룹 하나씩 분리해 주듯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근데 명목적으로는 어쨌든 전체 또 제일 위에 말하자면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명목적으로는 다 그 사람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룹의 창업주가 있고 계열사 사장처럼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룹사 사장님이 저기 막 멀리 있는 데까지 간섭은 못하죠. 그럼 예를 들어 회장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다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다 한 번에 제거하면은 얘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제거는 하지 않죠, 굳이. 제거하진 않고. 가족인데요, 그래도. 뭐 조폭 영화에서 보면 딱 그 돌아가셨다 했을 때 해가지고 사실 하면, 말하자면 후계자가 되려면 그건 있죠. 예, 후계자 예. 싸움은 있죠. 그땐 제거해야죠. 만약에 제거하고. 경쟁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거 대상이죠. 그러면 계속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의 또 쪼개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몽골 제국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커다란 하나의 땅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막 누구의 영토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요.
진짜 약간 계열사 느낌도 나기도 한다. 약간 연방. 오, 약간 예. 그러니까 지금 미 합중국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51개 연방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근데 그 뒤로 이제 거란족도 나오고 여진족도 나오는데 보면 이 유목민족들이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되게 이 전성기가 좀 짧잖아요. 짧죠. 왜 그런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유목국가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는 말하자면 세자가 있잖아요. 태자, 황태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다음 황제나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안정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목국가는 그게 없어요. 계승자를 정해놓지 않아요. 그런 싸움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죽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도 할래. 그래? 그럼 붙어. 아, 이게 오히려 유목민족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아까도 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그리고 약탈을 잘하는 지도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그러려면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능력주의네요, 완전.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황태자야, 장남이라고 그냥 무조건 황태자로 했어. 근데 얘가 만약 바보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잘 싸웠던 이유는 제일 잘 싸우는 애들이 장군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좀 약간 농경사회에서는 좀 혈족이나 이런 애들이 장군을 하고 이러니까 대판 깨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죠. 이게 유목국가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어쨌든 나온다.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늘 이제 올라올 테니까. 이거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 뭐냐면 지도자가 죽을 때마다 그러면 계속 내전을 해야 되고. 지도자가 만약에 오래 살면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살면. 3년 뒤에 또 죽고 또 죽으면 그러면 이제 난장판 되는 거죠. 원나라는 그래서 쇠퇴해.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저희 경제계 회장님들이 들으시면 충격 먹을 얘기들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기업이 잘 되려면 자녀한테 맡기지 말고 잘하는 사람. 그 밑바닥 평상부터 제일 잘 올라온 능력 있는 사람한테 회사를 맡기면 된다. 예전에 그래서 한 20년 전, 그러니까 21세기 막 들어올 때 칭기스칸이 좀 떴었 적이 있어요. 왜냐면 칭기스칸의 그 어떤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게 기업 CEO들이 배워야 된다. 예. 막 이러면서 막 책들이 좀 나오고 예, 했었어요. 예. 그 특징이 뭐냐면 칭기스칸은 지연 혈연을 안 따져요. 그게 키포인트로 나와요. 네, 대신 배신하는 자는 완전히 그리고 공이 있는 자는 무조건 그거는 딱 충성스럽고 능력 있으면 된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그게 교훈이 좀 통하잖아요. 보통 그 예전에 좀 천하통일했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과 벌을 명확히 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건 필수예요. 왜냐면 그래야 밑에 부하들이 저 사람 믿을만하구나. 내가 싸워서 요 정도 공을 세우면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감이 오니까요. 기업 강의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공은 이 사람이 세웠는데 상은 저 사람이 가져가. 근데 그거를 지도자분들이 사실 그 자세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뭐 일일이 그 현장 가서 다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근데 칭기스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싸우는 거니까. 그런 좀 약간 세심한 시선은 분명 칭기스칸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전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장수의 목을 베면 상을 주겠다. 예.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나라 좀 기업에서도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이제 큰 포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기업 문화도 많이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농공 행상이 확실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 너는 이 공을 세웠으니까 이거 사람들 다 보는데, 자,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건 주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약속을 지킨다라는 믿음과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이 딱 되잖아요. 우리 유능한 지도자 딱 그렇게 돼버려요. 사기를 올리는 거네. 네, 사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배반 안 하고 저 사람은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좀 중점적인 나라와 완전 보상을 확실하게 주겠다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나눠서 봤을 때 여기가 더 좋은 쪽이 많았던 거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나라를 이제 칭기스칸은 이제 막 건국하는 초기 사람이니까 또 국가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국가 다 건국하고 한 10년 또 몇십 년 100년 이렇게 지나면 결국 또 혈연 지연 이렇게 가요. 왜냐면 칭기스칸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혈연 지연도 결국에는 배신하잖아요. 당연히 배신을. 오히려 더 배신을. 맞아요. 통으로 먹으려고 그러잖아. 권력은 절대 가족과 나누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역사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현재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왜냐면 지금하고 환경은 아예 다르지만 어쨌든 네. 사람 사는 똑같나 또 봐요.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1세대 창업주들이 이제 물러나고 2세대에서 3세대쯤이 되다 보니까 딱 마침 몽골 제국 징기스칸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이야기들처럼 딱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치열하게 뭐 경쟁자와 뭐 경합도 하고 이래서 올라온 몽골처럼 초기에 그랬던 분이라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면 계속 말하자면 만약 어깨 너무 배운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미 다 검증을 받았고 그러면 충분히 클 수 있는 거죠. 유목민족 중에서 원나라가 몇백 년 정도 됐던 거예요? 칭기스칸 때부터 따지면 한 160년? 길지 않네요. 별로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내분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 우리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었지만 시기는 길지 않았어. 길지 않죠. 강렬한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짧았죠. 그럼 거라는 얼마죠? 거라는 한 200년. 거란도 얼마 안 기네요. 글쎄 200년이라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네.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긴 거예요. 고려가 한 400몇 년, 뭐 조선왕조 뭐 500년 옛날 그쵸, 그랬잖아요. 그쵸. 네. 아. 우리나라가 엄청 긴 겁니다. 그러니까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라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긴 예. 거예요, 진짜. 그럼 여진족은 결국 청나라로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거긴 몇백 년이요. 청나라가 300년 좀 안 됐네. 서구에 침략당하기 전까지만 친다고 하면은 자리를 좀 잘 잡은 잘 잡은 시스템이에요. 편이에요. 그럼 비결이 있어요? 청나라의 어떤 비결은 걔네들도 이른바 상무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된다. 뭐 국가 초기 우리 저 만주 저기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살 때 그때를 늘 기억하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걸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황제들이 그렇게 고민해요, 사실. 이걸 잃어버리고 다 중국화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중국까지 다 정복하고 났을 때 중국 쪽 문화를 안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여기 네.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데 우리 조상들의 그 기쁨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갖고 가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리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창업주 시절에는 글로벌화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살 거냐의 고민이 돼서 헝그리 정신을 시작했었는데 점점 글로벌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업 초기의 정신을 잃지 않고 당연하죠. 예, 그 시절을 계속 생각하는 거 두 개를 계속 같이 가져가야지만 기업이 영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글로벌 스탠다드에만 이제 맞추게 되면 그냥 뭐 그 안에서는 가는 건데, 문제는 기업이 이제 창업하신 분들의 어떤 특수한 뭐 목표, 뭐 아니면 그 환경, 그 기업만의 또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까지 잃어버리면서 글로벌로 넘어가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기업들 보면은 완전 체제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방직 공장에서 완전히 중공업으로 넘어간다던가, 뭐 먹는 거 하다가 갑자기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구조조정을 변신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두산이 있고, 일본의 히타치라는 데도 있고 있겠는데, 역사에서도 그렇게 체제 전환을 완전히 하는 그 국가들이 있나요? 생존을 좀 위해서. 뭐 저는 이제 유목민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유목 국가가 뭐 원나라도 그렇고 청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중국을 다 정복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이전에 그 투박한 유목 국가로는 유지가 안 되죠. 그쵸. 결국은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유지되어 왔었던 제도나 뭐 문화나 뭐 아까 문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뭐 역사에서 가장 좀 상징적인 말이, 말을 타고 정복은 할 수 있어요. 통치는 안 돼요. 통치를 하려면 말에서 내려와라라고 얘기해요. 무인에서 문인으로 변신해야 된다. 네, 어쩔 수 없다. 근데 또 문인으로 변신하면 이제 그 이전의 무인으로서의 색깔이 점점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이 두 가지를 정말 어떻게 한쪽으로 이렇게 균형이 쏠리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옛날 역사 그 제국들이 늘 고민했던. 지금 회장님들의 고민이잖아요. 잠깐 보면. 그렇죠. 자녀들 2세대, 3세대 보면은 나는 회사 어떻게 일으켰는데 쟤는 맨날 저렇게 편한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면서 맨날 머리 막 지끈지끈거려 하는데. 그럼 그 옛날 황제들도 늘 고민했던 말이 그런 겁니다. 특히 유목국가의 황제들. 그럼 유목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던 빨라요. 아, 빨라요 또? 네. 빨라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선 배우는 것도 강하고 그다음에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어휴 이거 먹을 게 옛날에 맨날 냄새난 양고기만 먹었는데 어휴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좋거든요. 그래도 안락한 삶이. 그쵸.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이걸 잊지 마라 막 계속 뭐, 훈계하면서. 그러면 뭐 좀 어릴 적에는 유목민 쪽으로 좀 키워서 온다던가 유학 보낸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초원에서 어디서 유학하겠어. 게다가 이제 황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 그치. 그냥 궁궐 안에 이제 새처럼 돼버려. 우리 지도를 보면 몽골까지가 지금 유목민족 얘기하면 거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위로도 민족이 또 있어요. 어디 시베리아 쪽에? 네. 그 위에서도 있죠. 있기는. 근데 그 민족들 역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을 갖다가 쳐들어왔다던가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쪽은 없죠. 그쪽은 이제 주로 유목을 만약에 한다면 술록. 술로. 말도 안 돼요. 추워서 안 돼요, 거기는. 아. 근데 술록은 이제 버티니까. 술록 타고 쳐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아, 그쵸. 술록하고 말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술록은 무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은 뭐 빠르기, 그다음에 말도 은근히 인내력. 그쵸. 체력도 좋잖아요. 체력 좋고. 네.
그리고 술록은 안 규모도 되고. 좀 돼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내려왔던 이유가 네. 아까 말한 맛있는 것도 있고 그죠. 교역하면 또 뭐 내가 필요한 네. 물자도 얻을 수 있고. 곡물도 있고. 그죠. 북쪽은 뭐 술록고기나 양고기나 네. 근데 저는 유목민족이라서 원래는 이제 초원길 타고 서양으로 계속 이동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몽골 때 빼고는 결국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역사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주에서부터 몽골 북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몽골,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쭉 뭐 아제르바이잔이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헝가리까지 대부분 다 초원지대예요. 네. 그러면 다 유목민들의 활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쪽에는 또 그쪽의 유목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다 자기 구역이 있구나. 그럼요. 그럼 유목민족이니까 그냥 넘어가서 여기 내 땅하고 너 나가고 그냥 정착해버려도 되잖아요. 굳이 정착하면 유목민이 아니니까 우선. 그리고 각자 정해진 유목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안에서만 돌아다녀도, 왜냐면 유목민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우선 말하고 양이 더 먹을 게 필요해요. 말하고 양이 우선 먹어야 내 재산인데 이게. 그래서 걔네들이 이동하는 범위 내에서 아 이렇게 그 순환 루트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계절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뭐 봄에 머물렀어요. 그럼 말하고 양이 그냥 다 파먹어요, 풀을. 그럼 이제 계절 이제 여름을 바뀔 때쯤이면 이제 풀이 좀 빈약해요. 네. 그럼 얘네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그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풀 많은 곳으로. 그럼 이 유목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유목민족이 그러면 동유럽이라는 거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동북아시아 위쪽에도 있는 거고 중동 쪽에도 유목민족이 중동 있어요? 쪽에는 사막 유목 베르베르인인가? 사막 쪽에서 유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양 키우고 하는. 네, 있어요.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이제 오아시스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요 유라시아 대륙 얘기고 그거 못 들어본 거죠. 북미랑 남미에서 유목민족 얘기.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북미나 남미는 없는 거. 그러니까 신기한 거. 거기도 풀 많을 텐데 왜? 우선 고산지대가 많고 뭐 안데스 산맥이니 예, 뭐 이제 이런 예. 고산지대가 많아서 쉽진 않을 테고, 예. 그 다음에 그 유목이라고 하는 생활 방식이 어쨌든 유라시아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 중동 지역의 스키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민족에서부터 생겨나서 이제 확장이 된 거고, 그게 말하자면 바다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못한 거죠. 길은 있지 않아요?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베링 해협인가 거기. 알래스카 살짝 넘어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캐나다 미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목민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갈 필요가 없구나. 거기까지. 초원길이 아니 초원길이 아니죠. 거기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바이킹이 거기를 가. 바이킹 그 스웨덴 거기서부터 네, 출발하면 네, 그린란드 네,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에서 조금 가면은 지금의 캐나다 동북쪽 고지방이 나올 거예요. 퀘벡이니 뭐 뉴펀들랜드니. 예. 거기서 좀 정착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맨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랬던 얘기는 그런 그 유목민족이 넘어간 건 아니네요. 아니죠. 유목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선사시대 때 거기 베링 해협이 육지였을 때,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을 때, 그때 다 넘어간 연결돼 있을 때 이미 넘어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세대가 끊겨버린 거. 그리고 이제 뭐 지진 판 구조론인가 뭐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대륙이 갈라진다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냥 예. 헤어진 거죠. 유목민족 역사도 세계사가 그냥. 유목민족은 세계사예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세계사 얘기할 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요 두 개의 바퀴가 운행한 수레다 이렇게. 저는 자꾸 기업으로 얘기되는 게, 기업들도 그러면 내수 기업이 있고 수출 기업이 있는데 유목민족의 약간 그 DNA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글로벌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결국 유목민족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삶이. 맞죠.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유목민족의 살아남는 방식들을 기업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수레라고 말씀드렸듯이 예. 어느 한쪽만 굴러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뭐 우리 역사에서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역사의 흐름을 요 둘이 이끌고 왔다는 거죠.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투닥투닥 하더라도. 예. 서로 부족한 거를 보완해주는 부분이 다 있는 거니까. 기업 강의 많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하시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역사로 풀어내는. 역사를 기업을. 풀었는데 다 기업 얘기한 거잖아요. 기업도 이제 뼈 때리는 얘기가 좀 몇 개 있었는데. 유목민족은 특히 좀 그런 거. 이제 덕분에 저는 되게 많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여기 역사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왜 기업하고 난 잘 모르게, 오히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죠. 예전 회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전에 드라마가 그 퀴즈 타면 동물의 세계라고. 신비의 세계. 예, 신비의 세계. 동물들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무리 생활들 다 보면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시겠지만, 근데 지금 역사 얘기만 들어도 이게 정말 결국 인간의 본성과 어떤 그 군중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인문학 교양으로서 정말 많이 배워야 우리가 또 투자로 연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